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2%로 낮추려면 이 금리와 관련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 연준 3인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최근에 한 말입니다. 지난 6월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시장에선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이에 제동을 걸듯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미 연준과 금융시장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7월 말에 있을 FOMC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에 따라서 이 금융자산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두 분의 자산 투자 전문 꾼과 함께 올해 하반기 글로벌 금리와 경제 전망 그리고 자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죠. 미 연준이 지난 6월에 FOMC 의사록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거라던 제롬 파월 의장의 말대로 지난번의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중단이 아닌 숨고르기였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의 내용이 그동안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 연준은 아마 2025년이 돼야지만 물가가 2%대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속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6월 달 의사록에 핵심 부분이 숨겨져 있는지 또는 담겨져 있는지 먼저 문홍철 팀장님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될 때 일단 의사록이 또 최근에 FOMC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일부 좀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FOMC에서 최근에 이제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게 매와 비둘기 간에 거의 한 50대 50의 박빙이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점도표 인상을 50bp 했던 게 일종의 협상의 카드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라는 건 비둘기가 일단 동결을 원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매들의 생각도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자. 그럼 일단은 동결을 하고 이제 7월에 가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대신 이제 매파들이 그런 기분이 안 좋으니까 대신 한 50bp 정도 점도표를 인상하면서 우리가 이번이 완전히 멈추는 이 퍼즈가 아니라 잠깐 스킵하는 추가적으로 이제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겨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봤고요. 이번 의사록 내용에서 가장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매와 비둘기 간에 거의 박빙의 논리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매의 기본적인 생각은 계속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금씩 눌러줘야 앞으로 물가가 꾸준히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뭐 최근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연준이 안심해서는 안 되고 계속 금리 인상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매파들의 생각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비둘기파들은 최근에 좀 특이한 어떤 지표를 연준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지표의 핵심은 그동안 누적된 이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는 게 이 금융 환경에 상당한 긴축 부담을 주고 있더라. 이게 우리가 누적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차를 고려해야 된다. 이 시차. 즉 이 시차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올렸다가 나중에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정하게 올리고 좀 기다리면서 시차를 봐야지 이런 상황에서 꾸준히 뭐 계속 올리는 거는 특히 금융 상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매와 비둘기 간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이제 있었던 것이 저는 보였고요. 뭐 최근의 지표들은 이 매들의 생각을 조금 지지하는 지표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비둘기들이 약간 힘을 잃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뭐 저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강한 두 양자 간의 싸움 옛날에는 싸움 없었다가
새로 이제 싸움이 등장했다는 건 또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표를 조금 더 계속 봐야 되고 이번 달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발표되는 미국의 6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3% 초반대로 이전에 발표됐던 게 이제 4.1%였으니까 3.3% 초반대로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비둘기가 또 힘을 얻는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다만 마켓에서는 7월 인상을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이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불확실성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달 금리 인상은 분명한 것 같다. 근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를 놓고 3%대 중반이나 후반대로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가 보여지면 이 금리 인상 폭의 그 깊이는 조금 조절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7월 달에 비둘기와 매가 6월 달의 상황을 보고 이제 밀당 서로 또 주고받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또 궁금해지는 게 과연 9월 달에 열리는 공개시장회의 FOMC에서는 연속해서 올릴 것인가 아니면 문홍철 팀장님 말씀한 대로 이번에 그냥 주고받기 했으니까 0.5 올려버리자. 그리고 한 9월 달에는 또 한번 지켜보자. 어떤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스킵과 포즈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건너뛰기를 했다라면은 7월에 6월에 쉬고 7월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9월에는 다시 뛰어넘고요. 4분기로 이제 2월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스탠스가 가곤 있습니다만은 그 타이밍이라는 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좀 전에 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네. FOMC 회의야 그리고 회의록 그리고 회의 이후의 상황들이 너무 급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트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도 지금 뭐 사실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라면은 근원 물가가 상당히 경직적이다라는 네. 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과거에는 헤드라인 CPI가 근원 코어 CPI보다 높았는데요. 지금은 역전이 된 상황이 있고요. 네. 거기에 핵심은 결국 서비스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코스트 푸시에서는 원자재나 농산품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항목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저효과가 3분기와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희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물가에 더 의존적인 모습들이 나올 텐데 매우 오름폭 축소세가 낮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라면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매의 논리에 좀 더 높아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물가와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일 텐데요. 그렇죠.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시절 그 이전에 아서번스 연준 의장의 실패 사례가 기대 인플레를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완벽하게 제어하고자 했던 정책 노력들을 어느 정도 교훈으로 삼고 있지만 답습을 하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정책에는 명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암에서 암을 지금 자극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의 논리가 될 텐데요. 네. 결국에는 하이어 앤 롱거 중에서 하이어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롱거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1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회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지표의 유의미한 변화, 즉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를 확인을 하면서 데이터 디펜던트한 측면들에 기반한 정책 대응이라면은 추세적이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달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이 필요한 지금 정책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 연준이 지난해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때 시장에서는 과연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 증시에 대한 관심이 서로 엇갈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증시가 좀 증시보다는 채권 시장이 안정적인 투자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AI 열풍이라든지 빅테크로 인해 가지고 증시도 만만치 않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 FOMC 7월 달 회의에 두 분 말씀의 공통적인 점은 만약에 7월에 올리면 9월 달은 아마 또 뛰어넘고 돌아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놓고 본다면
12월 달에 아니면 11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 놓고 보면 채권 시장, 증시 이 두 가지 시장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한 말씀을 나눠보고 싶거든요. 저는 현재 금리에서 더 올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연준이 뭐 인간은 원래 잘못을 하는 존재니까 잘못 판단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특히 고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갈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고용이 좋은 건 오히려 임금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소라고 오히려 네.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공급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노동 공급이 되면 임금이 안정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고용이 좋으면 임금과 물가에 대한 압력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뭐 저랑은 생각이 다르니까 일반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연준은 고용이 좋으면 최근에 늘 예상치 대비해서는 늘 고용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아마 오늘 새벽, 내일 새벽이죠. 고용 지표가 또 시장 예상을 만약에 비탄다. 그러면 또 연준이 매파가 힘을 얻으면서 네. 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이제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제가 좀 역사를 늘 가져옵니다. 저는 네. 미래를 전망할 때 그냥 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망하면 거의 대부분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현재 레벨에서 크게 안 변하는 쪽으로 전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를 늘 보면 시장의 예상과는 늘 크게 다르게 진행이 늘 되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 5% 이상의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계속되거나 오히려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 7월에 올리고 뭐 스킵하고 9월에 올리고 뭐 그런 스토리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간에 이제 3월에 은행 위기가 터졌던 점,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있는 점, 현재 고금리가 시간을 두고서 서서히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어떤 금융 불안의 리스크가 더더욱 커지면서 네. 못 올리거나 뭐 심지어는 갑자기 뭐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역사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동결한 후에 이제 평균 한 3개월 정도면 다시 인하로 돌아섰던 게 이제 과거의 역사고, 뭐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연준이 우리 이제 3개월 후에 금리 내릴 거예요. 이래서 내린 게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는 뭐 한 2, 3년 후에나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정될 거니까 그때는 네. 한번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진행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효과로는 이제 점도표를 사람들이 많이들 인식을 하고 이건 네. 여러분들도 잘 보셨겠지만 저는 현실은 조금 다르게 진행되지 않겠나. 지금 뭔가 변곡점에 저는 굉장히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월 팀장님 보시기에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중에서 미 연준이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가느냐, 올리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 채권 시장과 증시가 반응하는 행태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네, 증시는 이미 이번 FOMC에서의 인상을 반영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다수 국가의 증시가 월간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YTD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강달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이 강한 경제 지표에 의한 네.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상당히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1분기에 상당히 증시의 퍼포먼스가 좋았죠. 2분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종목 주도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점은 좀 전에 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트렌드상으로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물가가 일정 부분 안정이 된 이후에는 채권 시장, 특히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국채 중심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 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올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피봇에 대한 얘기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좀 퍼포먼스를 끌어냈었습니다. 네. 그러나 2월, 3월 들어서는 하드 랜딩과 그리고 그 노 랜딩,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까지 결부가 되면서 1월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견조했었던 부분들은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유효하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올리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로 지금 투심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금리가 아무래도 어젯밤이었죠. 2년물, 미국채 2년물은 5%, 그리고 10년물은 4%까지 결국 올라섰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금융시장의 타이트닝을 더 높여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는 아마도 채권 그리고 위험자산인 증시 모두 회피 성향이 나오면서 네. 이번 주에 두드러진 부분이 그렇게 좋았었던 하이힐드와 미국 회사채에서도 주간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지금 성향들을 좀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화면에 나오는 미 장단기 금리 차를 놓고 보면 결국 그 장단기 금리차가 저렇게 마이너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희는 주식을 좋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모순적으로 채권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 채권과 주식이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저는 채권과 주식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제 주식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올해는 계속 좋았고요. 네. 지금 이제 5월에서 뭐 9월 사이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식 기준에서 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다만 연말까지도 저희는 계속 주식 쪽에서는 긍정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한 놈만 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에 이제 5만 가지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는데 보통은 이제 실적과 경기가 좋아야 되지 않냐? 그렇죠. 저는 뭐 경기는 뭐 좋게도 볼수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좀 완만해질 것이다. 다만 지금 주식을 결정하는 건 경기라기보다는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긴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그럼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뭐 지금 흐름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안정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약간 저희들만의 좀 독특한 논리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돈을 푼다는 건 중앙은행이 푸는 것과 그렇죠. 정부가 현금을 꽂아주는 게 있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는 인플레가 안 생긴 거예요. 정부가 현금을 꽂아준 게 이번에 이제 인플레를 만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부채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정부의 부채는 줄지 않았죠. 네. 미국 정부의 부채는 결국 민간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률이 이제 커졌다. 민간 저축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 민간 저축을 누가 갖고 있냐 이겁니다. 그 구성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빈곤층들한테 많이 줬죠. 네. 그 사람들 지금 다 썼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기업들에게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빈곤층들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슈퍼마켓 가서 돈 쓰고 뭐 애플 아이패드 사고 뭐 자동차 샀겠죠. 그럼 그 돈은 결국 기업으로 갔겠죠. 그럼 그 기업은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있든지 네. 혹은 뭐 일부 투자를 하겠지만 이제 주주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그 주주들은 부자죠. 이미 부자인데 짜장면 한 그릇 먹다가 뭐 세 그릇 먹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부자들은 결국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쓰냐면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상반기에 주식이 저렇게 좋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아니다. 돈들이 부자들한테 줬는데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할 게 결국 주식밖에 없지 않냐.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이제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네. 이제 꿈이 있는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뭐 최근에 7개의 주식이라고 하는 대형주들 위주로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극히 일부의 섹터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돈의 힘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 네. 제가 아까 혹시 하반기에 뭐 예. 금융 불안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다. 예. 그럼 연준이 금리를 이제 못 올리든지 뭐 심지어 내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식에 그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주식은 원래 계절적으로 5월, 10월이 안 좋아요. 5월에서 10월 사이가.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그 전에 많이 올랐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뭐 매물 나올 수 있죠. 네. 뭐 저는 이제 지금이 마침 또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좀 털고 가자라는 움직임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채권도 좋게 봐요. 좋게 보지만 주식도 올해는 똑같이 좀 좋을 수 있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방금 주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나스닥과 네. 이 다우의 어떤 주가지수 변화를 봤는데 미국 이야기란 말입니다. 잠시 이거를 한국으로 네. 가져와서 자 7월 13일 네. 우리 한국은행이 결국은 우리도 공개시장 회의를 여는데 금융위원회를 여는데 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올리지 않고 동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올리지 않으려고 하니 미국이 올리게 되면 2%포인트 금리 차가 나서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1.2%포인트의 차이라고 하는 기록을 갱신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본들이 주식시장에서 빼서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 공개시장 회의에서의 금리에 대한 판단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법을 살펴보면은 1조 1항의 물가 안정을 기술해 놓고요. 1조 2항에는 금융 안정이 있습니다. 둘 다를 위해서는 네. 금리 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라인 CPI는 2%대 진입은 했습니다만 네. 코어 CPI, 특히 농산품 및 석유를 제외가 여전히 4%대인 그렇죠. 4.1%에 머물러 네. 있습니다.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안 좁혀지고 있고요. 코어 CPI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서비스 물가 중에서 개인 서비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식이거든요. 5%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네. 점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안정 하향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세를 이끌어내기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마도 후반부에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눌 부분이 있는데 금융 안정에 관련된 부분은 어제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오늘 온 미디어의 일면과 탑뉴스는 금융시장에 관련된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지금 뭐 연준에 대한 부분만 하이어 앤 롱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립금리 상단에 위치한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언급은 이미 해놓은 상황에서도 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반을 한다라면은 추가 금리 인상을 과연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특히 금리에 취약 차주뿐만 아니라 취약한 경제 주체들과 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대표적인 산업을 지금 우리가 꼽자라면은 가장 익스포저가 높은 부동산과 건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 신용 레버리지의 급격한 경색을 가져왔을 때 국내 경제 펀더멘탈이 완만하게 소화를 해준다라면은 네. 이 긴축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 사이드 이펙트를 끌어낼 수 있겠지만 이게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문의 1번이 경제 활력 제고인데 경제 활력 제고가 아니라 경기 활력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라면은 정부의 정책과 엇갈린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네. 상당히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요. 내려서 물가 안정을 회방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이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라든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종 종합건설사와 캐피털사, 제2저축은행, 보험사, 기타 등등 유사금융업을 다루고 있는 금융사들이 이 부실 대출과 관련한 지연 내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름을 붓는 계기 될 수 있으니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한국은행은 앞으로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금리 올리는 것을 자제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네. 다른 국가들이 하는 행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비동조화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호주는 호주대로, 네. 영국은 영국대로, 또 튀르키예는 튀르키예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펴면서 네. 금리를 낮추거나 오히려 지준율을 낮춰주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국과 호주는 오히려 올려버리고 트리케는 뭐 10몇 %를 올려버리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국제중앙은행 간의 세계중앙은행 간의 비도황자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아니다. 이거 좀 있으면은 미 연준이 피vo팅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 동조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지금 띄워질 수 있나 모르겠는데 두 네. 번째 차트, 2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각 이제 통화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화 정책이 네. 예, 비동조화되게 되면 그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통화별로 네. 달러 대비해서 강세냐 약세냐, 위로 가면 달러 대비 강세, 네. 밑으로 가면 약세입니다. 네. 보시면 제가 점선을 찍어 놓은 올해 4월까지는 네. 그 전까지는 네. 달러 대비해서 뭐 사실 차별화되기가 어렵죠. 그러네요. 원래 비슷해요. 방향성이 뭐 폭의 차이지 방향성은 늘 비슷하게 각 통화별로 지금 하얀색이 원하고요. 네.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랬던 게 이제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네. 그냥 중구난방 말씀하신 대로 네. 이유는 말씀하신 그 원인이죠. 통화 정책이 각자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은 혹은 폴란드, 체코는 동결하고 네. 일본은 계속 동결하고 네. 왜 미국, 호주는 인상하냐 혹은 EU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가별로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재 국가들이 가장 밸류 체인에서의 이제 시초 지역에 있죠. 이제 네. 원자재 국가들, 밑단에 신흥국이에요. 있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주로 제조업, 1차 제조업, 뭐 2차 제조업, 3차 제조업, 뭐 한국에 보통 뭐 2, 3차 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그 다음이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수출품은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 체인상의 국가를 구분해 보면 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거미집 효과, 뭐 채찍 효과, 그게 뭐냐면 소비가 아주 조금만 변해도 저 위쪽에 있는 원자재나 1, 2차, 3차 벤더 이런 쪽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한국은 그런 면에서 이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금리 인하한 데 보면 다 신흥국입니다. 중국, 베트남,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금리를 네. 인하했고요. 특히 이제 앙골라 같은 원자재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했고, 네. 그다음에 금리를 동결한 나라들이 이제 제조업 국가들, 한국, 체코, 폴란드, 주로 이제 유럽에서도 동유럽 국가들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네. 정확히 저 밸류 체인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네. 인도하고 브라질이 이제 브라질은 원자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이고, 인도, 브라질이 아마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칠레도 네. 아마 구리로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칠레 역시 아마 금리를 조만간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인상하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이 변곡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선진국은 지금은 금리를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만 보면 인상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적인 국가별 밸류 체인의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통화 정책은 굉장히 큰 관점에서의 전환점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 EU가 지금은 올리고 있지만 과연 저게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조만간 멈추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네. 신을 팀장님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당히 복잡다단하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공격적으로 거칠게 한 이후에 향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전망에 대해서. 그렇죠.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인하가 향후 1년 내에 다 복합적으로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투자처를 찾아내야 된다는 네.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주요국 IB들은 신흥국들 기준금리 피봇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핵심은 이제 환차익, 환차손에 대한 부분 이제 환차 평가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연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상당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5.6%를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네. 시장가의 인식이 괴리가 되면 될수록
결국 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통화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 통화 가치가 여기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자산도 모르겠고 위험 자산도 모르면은 일반적으로 달러 또는 금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강달러 모멘텀과 실질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나서 6개월 정도는 금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었을 때 네. 유가증권을 투자할 것인가? 그냥 일단 모르겠으니까 들고 있을 것이다. 달러를 들고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 1차적으로 사람 마음은 유가증권보다는 돈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Cash is king. 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신흥국이나 타 위험 자산에 대한 배팅을 굉장히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어떤 타 자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관망 심리가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문홍철 의원이 보여주신 네. 그 그림표에 이제 환율을 저희들이 잠깐 봤는데 네.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가 급속도로 약세를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환차손 말씀을 우리 또 신을 팀장이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환차손 입장에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엔화를 매입을 하고 네. 위안화를 매입하면은 상당한 향후에 내년 정도 2025년 정도에는 분명할 것 같고 네. 2024년부터 어느 정도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피보팅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의 환율은 지금보다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중국과 일본 돈을 그냥 사놓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언뜻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최근에 보십니까? 사실 그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네, 특히 엔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뭐 N1 환율을 막 자주 보진 않는데 요즘 문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N1 환율 요즘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N1이죠. N1이 지금 900원 전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환율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사실 이게 제가 들어보면은 요 분들이 사고 싶어, 그러니까 엔화를 사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것 네. 같고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엔화가 분명히 방향성을 전환할 네. 가능성은 이제 분명히 놓여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본도 그렇지만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번에 새로운 우에다 BOJ 총재가 네. 취임을 할 때도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일본은 바뀔 것 같다. 엔화는 이제 강세다. 네. 이렇게 작년 말에 베팅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된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25년 정도까지 좀 길게 보시면 환차 이익을 분명히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화 네. 대비해서 이제 엔이나 위안이 강해지는 거. 그리고 그것은 세금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환율 시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하나의 중간 매개체고 네. 금리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게 하나의 본질적인 내용인데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론자도 있고 회복 가능하다라는 논이 나오고 있고 뭐 비중은 제가 볼 때 뭐 얼추 봐서 골드만삭스는 대개 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그렇죠. 투자 기관이고 JP 모간은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 미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장단기 금리 차의 모습을 보면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조심스럽게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다. 이 정도면은 뭐 JP 모간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하는 것 같다. 골드만삭스의 이론처럼 신흥국이 앞으로 뛸 거니까 신흥국이 뛴다 그러면 선진국도 경제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골드만삭스에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전망을 할 때 골드만삭스랑 전망이 겹치면 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네, 이거 요즘은 전망이 조금 저랑은 달라서 달라서 좀 개인적으로 좀 겁이 나지는 않는데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전망,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요. 네. 사람들의 전망, 뭐 연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분들이 미래를 뭐 사실
뭐 2, 3년 한 2년 전에도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릴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몰랐지만 연준도 몰랐고. 네. 그러면은 그나마 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좀 미래를 잘 알려주는 네. 지표가 뭐냐? 음. 거의 없고요. 네. 그나마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수익률 곡선입니다. 음. 수익률 곡선은 이 과거에 리세션을 좀 가장 빠르게 또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고, 네. 뭐 거의 적중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제 2년 10년 미국채죠. 미국채 2년 10년 기준으로는 작년 4월에 처음 역전이 됐었고, 네.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역전되고 나서 야 뭐 역전됐는데 왜 침체 안 오냐 뭐 이러는데 원래 역전되고 보통 이제 1년 6개월 정도는 이제 기다려봐야 이제 올지 안 올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침체가 그렇죠. 올지 안 올지. 그 침체 정도, 그리고 침체 정도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 과거에 언제가 침체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한번 가서 뉴스 아카이브에 뉴스를 한번 읽어보면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침체도 아니다. 침체가 아니다. 이미 침체가 왔는데도 침체가 이미 불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왜 싸우는가를 보면은 늘 긍정론자,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네.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침체냐, 실업률 이렇게 낮고 침체 아니다. 근데 이제 침체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지금 수익률 곡선이 이미 역전이 된 지가 꽤 됐고, 네. 뭔가 금융 쪽에서 하나씩 지금 터지고 있지 않냐. 네. 이렇게 계속 뭐가 나오면은 결국 나중에 큰 게 나오게 돼 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수익률 곡선을 무시하면 안 된다. 수익률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역전이 되고 나서는 일정 시간을 두고서 좀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고,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이제 못 올리든지 뭐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인하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오고, 저희가 많이 보는 건 이제 미국채 2년 10년, 더 자세히로는 미국채 3년과 죄송합니다. 미국채 3개월물과 이제 10년을 이제 보는데, 네. 이 두 스프레드가 최근에 역전은 뭐 당연히 돼 있고요. 역전 후에 이제 움직임을 보더라도 경제를 그렇게 우리가 좋게만은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고용이 좋으니까 괜찮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늘 싸웁니다. 침체가 왔는데도. 네. 그래서 너무 고용에 매몰돼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주식 좋게 봐요. 네. 네. 신원일 팀장님. 네, 고용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네. 있을 신호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오늘이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밤에 이제 지표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산업에 대한 부분과 증시에 대한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데, 비농업 부분에 노동 생산성, 네. 아웃풋과 이제 관리 회계상의 다이렉트 코스트, 직접 비용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원재료 가격과 다이렉트 머티리얼 코스트와 인건비인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로 나눌 수 있는데, 머티리얼은 우리가 다 보는 지표들로 대충 그렇죠.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지수도 나오고 가격도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 경영인의 입장에서 이게 경기 침체가 안 오려면은 뻔합니다. 네. 매출은 오르고 네. 코스트는 잡아줘야죠. 네. 그러면은 이게 다 좋은 시나리오가 갑니다. 네. 근데 지금 정반대입니다. 음. 아웃풋은 떨어지고 있고, 네. 아웃풋은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는 네. 1년 전 대비 6%가 올라갔어요. 네. 이게 딱 40여 년 전인 70년대 말과 예. 딱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인건비는 위로 오르고 아웃풋은 플랫하거나 떨어지고 있다. 이 V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딱 70년대 말이고요. 그 70년대 말을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 배운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가장 어려웠었던,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기도 살려야 되는데 정말 묘약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냥 일단 물가부터 잡자라고 했었던 그 시기가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좋을까? 결국 이거는 증시는 밸류에이션의 문제거든요. 금리가 높아져도 증시가 좋은 부분은 그만큼 아까 문 의원께서 말씀 주신 나라티브가 살아있는 거죠. 꿈과 희망이 있는 곳에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게 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네. 생산의 측면에 있어서는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둔화를 넘어서 침체일지 강도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가 이를 반영하는 부분들은 네. 결국 조금
후반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네. 향후에 이 밸류에이션 맞는가 틀렸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둔화의 신호들이 점차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CNBC 이런 경제 관련된 언론을 제가 매일 들여다보면 방금 고용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연초에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10,000명씩 해고한다는 소식을 다 냈고 지금 그걸 진행을 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아마 지난주인가요? 16,000명 직원 전체를 다 해고를 해서 프리랜서로 다 돌려놨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들을 던지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수익성이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 지표를 보면 경기가 우상향할 수 있거나 아니면 노랜딩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기업들이 예상하는 거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둔화론에 조금 힘을 보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늘 부딪히면서 싸우니까 어느 것이 정답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두 분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침체다, 아니다, 노랜딩으로 그냥 스무드하게 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일단 고용에 대해서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이민자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미자.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이민자.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림에서 약간 7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최근에 노동 공급을 하는 주요 인력들은 대부분 이 해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노동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수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네. 코로나 이후에 이민자들이 공급한 노동력 숫자인데 저러니까 당연히 잘 나오죠, 고용지표가. 왜냐하면 저분들이 일하는 게 결국 어떤 하이테크 일은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업 중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거고 쪽이겠죠. 임금 네.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저분들이 많이 쫓겨났기 때문에 네. 그쪽 임금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절대 머릿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고용 우리가 논판 페이롤이나 뭐 ADP 민간 고용에서 네. 굉장히 잘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저건 이민자가 들어오는 거고 저분들이 들어오면 임금이 안정될 거기 때문에 고용이 잘 나온다는 건 오히려 금리를 동결에 대한 요인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연준 인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분들은 고용 지표 잘 나왔네? 금리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연준이 뭔가를 크게 부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연준이 뭔가 큰 부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시 우리나라 국내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이슈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나라도 고용 지표만 쳐다보다가 야 고용이 좋으니까 경제가 좋은 거야 이러고 있는 미국처럼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새마을 금고는 지금까지 문제화되지 않고 있다가 종건이나 종금 쪽에서 또는 저축은행 쪽에서 부동산 PF 대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차별화돼 가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단 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언급이 잘 안 됐습니다. 물론 그게 금융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행안부 소속이라서 타치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상치 못한 새마을금고가 딱 불거지면서 부러뜨려지면서 아 뜨거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소비면 소비, 생산이면 생산, 부채면 부채, 가계대출이면 가계대출.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의 누적적인 효과가 아까 미국에서 결국은 큰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어떤 면에선 그러면서 미국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월달에 은행 위기가 미국에서 터졌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감독 당국이나 네. 한국 사람들의 정서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렇게 왈가왈국 말이 많냐. 저 그냥 딱딱 합병시키지. 네. 이제 스위스는 그렇게 했죠. 크레딧 스위스와 UBS를 합병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는 아니고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비슷한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정부에서 나와서 이제 지성끼리 UBS 가? 합병시키고 예. 이제 정부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보증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뱅크런은 아무리 건전한 은행도 뱅크런 나면 망하고요. 아무리 부실한 은행도 뱅크런 안 나면 그렇죠. 계속 버티다가 잘 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게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실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도 이쪽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새마을금고 그 자체는 또 워낙 예금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좀 안정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신을 팀장님,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의견이 반반이에요. 네. 지금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갔고 밑바닥 다지기가 되고 난 다음에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네.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은? 저는 현재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부동산원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 매매가 기준은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약간 선거하고 나면은 우리가 지도 보면서 이렇게 여당, 야당 이렇게 그렇죠. 막 나누지 색깔로 않습니까? 나오죠. 네, 색깔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지금 딱 수도권만 그렇거든요. 수도권과 세종시. 네. 네, 그래서 지금 완전 구도가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이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가장 핵심은 규제를 대폭 해제를 했다라는 것이고 규제를 해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중심의 핵심 지역들 위주로만 네. 온기가 빠르게 살았고 그 부분이 확산이 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확산이 다 퍼질 것인가 라고 보았을 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핵심은 왜 그런가? 지금 미분양이 6.8만 호까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분양이 줄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양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조합원이나 이런 비일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네. 현재 추산을 해보면 5월 기준으로 올해 일반 분양 공동주택 일반 분양은 약 8만 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작년에 18만 호 대비해서 10만 호가 급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만큼 사업성 타진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인허가와 착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다 줄고 있는데 문제는 인허가 대비 착공의 비율이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허가를 해놓고 동서가 안 뗀 되는 말로 거죠. 예. 삽질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020년은 그 비율이 110%였습니다. 네. 착공하기가 급급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23년 1분기에는 61% 그리고 23년 5월에는 40%대까지 아이고. 떨어졌다라는 점은 네. 그만큼 사업성 타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은 기존 주택 시장이 온기가 더 가지 못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기존 주택이 조금 괜찮아야 네. 사람들이 이른바 신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신상하기 전에 기존 주택이 안 좋으면 신상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버티려고 할 것이고 버티지 못하는 부분들이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경제 정책 관련된 부분이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실물 시장으로 볼 게 아니라 건설업이 서비스업이 분류가 되니까 네. 금융 시장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강하게. 네. 자, 그러면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새마을금고가 움직이면서 꿈틀거리면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재테크하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전략이 예. 상당히 민감하게 변할 시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시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베팅이 아까 신흥국 금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국 내린다고 봅니다. 미국보다 빨리. 저 부동산 비싸다고 봐요. 문제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규제는 다 풀었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은행들을 옥죄가지고 어떻게 대출 금리를 낮췄지만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불안이 나타나니까 터진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대책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동산 비싸요.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왜 부동산이 이것밖에 안 오르냐? 오르긴 했으니까. 금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한국은행이 혹은 뭐 통화정책이 어딘가에서 삐끗해서 동결 내지는 뭐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네.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불꽃이라는 표현보다도 새로운 불꽃을 태운다는 말. 새로운 불꽃은 계속 오른다는 말인 거고 예. 마지막 불꽃은 저는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예. 왜냐하면 그게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금융 문제를 마치 매직 뷰리처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네.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줍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리스크, 그러니까 일종의 리스크죠.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대책이 나온다는 게 이제 일종의 리스크인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자산시장 쪽은 올해는 꽤 괜찮지 않겠나. 10월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네. 10월 이후부터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7월 달이니까. 신월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방식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나마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거나 투자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또 어떤 형태의 중간쯤 되는 분들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큰 트렌드에 기반한 투자를 하기에는 네. 다소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홈런보다는 타율을 올리기 위해서 배트를 짧게 치자. 네. 배트를 짧게 치고 스텝 바이 스텝 한루 1루 가야지 2루 가는 것이고요. 2루 가야 3루에서 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긴 트렌드를 바라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과 인하 동결을 다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산이 유독 좋다라고 해석하기가 어렵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은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이벤트 드리븐적 성향의 금리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네. 사실 먼저 다 모든 자산을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떨어진 것에서 역발상의 투자 전략을 구사해서 짧게 치고 수익률을 좀 확보한 다음에 좀 관망을 하고 이런 전략들을 조금 빈번하게 구사하는 것들이 좀 그나마 타율을 좀 올릴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 듣고 보면 결국은 짧게 잡고 치고 빠지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가능은 한데 네.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불가능하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운용하실 때는 배트를 짧게 치고 가볍게 치고 빠지시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아무래도 좀 그렇고요. 네. 뭐 채권 또한 가능은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유가증권에서는 될 것이고요. 네.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것은 그냥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포트에 대한 비중을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는 건 좋지만 네.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들은 위험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홍철 팀장님 짧은 추가적으로- 배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네. 좀 긴 배트로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좀 길게 좀 보면서 간다면 시장을 쫓아가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편이고 네. 그래서 이제 포지션 하나 두고서 그냥 버티는 스타일인데 그렇다면 지금이 아까 보니까 통화 정책의 전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나쁜 일이 한번 있을 수 있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으니 그때 수혜를 입을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나는 성향이 좀 많이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는 회사 차원에서 삼성전자 같은 가치주 내지는 또 하나는 아예 그냥 극단으로 가서 내러티브가 좋은 네.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채권은 지금 절대 금리가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 4%에 육박하는 국채예요. 그렇죠. 다만 저희가 국채가 아닌 채권은 그렇게 추천은 많이 안 하지만 국채 차원에서는 경제가 오히려 나쁠수록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채 좀 긴 채권 가지고 있으면 금리도 높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이득도 생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몽고를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당시에 환율이 1대 1.5 투그릭 정도였습니다. 지금 1대 2.8 정도 됩니다. 금리가 몽골 같은 경우에 13%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듯이 지금의 시기가 신흥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또 우리는 언제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의 역발상의 기계를 놓고 보면 한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환차손, 금리차,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미국 핀코의 이 공동 창업자이자 채권왕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 빌 그로스의 투자 비법
바로 시장의 변화에 요동치는 감정과 행동을 포스트잇에 잘 기록해 놓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습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산 투자를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리스크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빌 그로스의 투자 비법이 빛을 발한 것이 이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시작된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낙관과 기대가 뒤섞여 리스크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시기, 큰 위력을 발휘한 투자 비법인 것이죠. 최근의 글로벌 경제와 시장 상황도 상반된 전망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빌 그로스의 투자 비법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리스크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 전쟁꾼도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